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차 무용론 얘기가 나오고도 있고 드론 만능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 속도와 전술의 변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요. 저가형 드론들이 전선에서 전차나 장갑차 같은 고가의 무기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전략적인 중심 타격 임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드론의 종류 중에도 이런 장거리 자폭 드론 외에도 보병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배회 탄약 시스템이 있죠. 이 배회 탄약 시스템이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최강의 펀치 중 하나죠.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포대 하나를 작사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의 메인 뉴스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메인 뉴스 들어가기에 앞서 간추린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유럽 해군의 무인 미사일함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드제벤 프로벤시엔급 호위함과 연계해 운용하는 무인 미사일함을 도입하기로 한 네덜란드에 이어서 독일도 대규모 무인함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수상함과 연동하는 무인 미사일함 18척, 잠수함과 연동하는 무인 잠수정 12척 도입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FCSS라고 해서 미래 수상 전투체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사일 수직 발사권을 굉장히 많이 탑재한 무인 미사일 함을 만들겠다, 아스널십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 기준에서 유럽의 수상 전투함들을 봤을 때 배수량, 즉 덩치 대비 미사일 탑재 수가 굉장히 적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6,000에서 8,000톤급인데 VLS 숫자가 16셀이나 32셀밖에 안 되는 그런 좀 이상한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스탠다드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무장을 하고 있는 편인데, 신냉전이 격화되고 이제는 대규모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호위함의 무장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요 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만들었던 배들의 미사일 발사기를 추가로 구겨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움직이는 무기 창고를 만들어서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유럽 각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착수를 했고 영국도 비슷한 개념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번에 만들겠다는 FCSS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구성하고 있는 유무인 협동체계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F-127이라는 차세대 호위함과 연계해서 작전을 하긴 하지만 바다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여차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표적 좌표를 받아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즉 해상에 계속 체류하는 그런 이동식 포대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독일은 이런 것을 18척을 건조를 해서 발트해와 북해 지역에 띄워놓을 예정이고요. 지금 독일이 노르웨이와 함께 212CD라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를 하고 있죠. 이 잠수함과 연동해서 운용할 무인 수중정도 12척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무인 수중정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컨셉이 나오진 않았지만 크기의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뢰나 미사일을 탑재하기보다는 센서를 탑재하고 러시아 잠수함이나 수상함이 오가는 길목에서 장기간 매복하면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미국과 유럽, 세계 각국이 이런 무인 해양 시스템 도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심각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해군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사업을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국 해군 아스트리드급 잠수함 6번함 아가멤논이 기공 12년 만에 영국 해군에 취역했습니다. 총 7척에 도입되는 아스트리드급은 초도함이 기공부터 취역까지 9년이 걸린 것을 시작으로 점점 전력화 소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영국 조선산업의 이 고질병이 언제쯤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1번함 아스튜드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기공을 해서 2010년에 취역을 했고요. 2번함 MBC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003년에 기공을 하긴 했는데 10년이 지난 2013년에 취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가멤논함도 12년이 걸렸죠. 물론 핵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00톤급 잠수함도 보통 만드는데 2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역까지 걸리는 시간도 토탈해서 4년에서 5년 정도면 정말 충분한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스투트급이 12년에서 13년이 걸리고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드레드노트급 전략원잠, 이거는 15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4척이 전부 다 건조에 들어갔는데 2030년대 중후반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최근에 저희가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영국 조선산업이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26형, 31형 호위함의 발주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밀려서 영국 해군 납품 일정까지 밀리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고 공기가 늘어나도 인프라를 확장하고 작업 기간을 좀 단축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일감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반발이 있으니까요. 사실 이 방위산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국방력 강화가 우선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영국이 언제쯤 이 고질병을 고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중동 지역에 파견된 F-15A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를 사용해 레이저 유도 폭탄을 장거리 자폭 드론 격추용으로 사용하는 시도를 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대 공무장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임기응변이었다는데 시도는 실패했지만 해당 전술이 미 공군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당시 작전 책임자가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레이크니스 공군기지에 배치된 F-15 부대죠. 제494 전투비행대 비행대장과 그 당시의 편대장이 2024년에 있었던 상황을 최근에 항공우주 세미나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대 공무장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란의 장거리 자폭 드론이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무장사가 우리가 지금 LJ담, 그러니까 레이저 유도 방식이 추가된 JDAM 유도 폭탄이 있으니 이걸로 한번 공격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두 발을 쐈답니다. 첫 번째는 빗나갔고 두 번째도 빗나갔는데 지상 고정 표적을 타격하는 무기를 가지고 공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드론을 공격한다.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좀 황당한 발상 같죠? 자, 그런데 이 LJ담 같은 경우에는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이 있습니다. 레이저로 계속 조사를 하면서 이 폭탄 자체가 하강을 하면서 자세 제어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명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걸프전 때 이 스트라이크 이글이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을 가지고 이라크군의 하인드 공격 헬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최초에 라곤했을 때는 이 하인드 공격 헬기가 지상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지상에서 어느 정도 떠 있을 때 그때 간발의 차이로 맞춰서 격추에 성공한 그런 사례인데요. 요즘 드론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국이 정말 다양한 수단으로 이 드론을 잡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대형 수송기 C5M과 C-17A를 단일 기종으로 대체하려는 차세대 수송기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공중수송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리프트 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을 통해 미 공군은 더 빠르고 더 유연하면서 생존성도 향상된 새로운 대형 수송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5가 135톤 정도 중량을 탑재를 하고요. C-17이 82톤 정도를 실죠.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대형 수송기를 개발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지금 미 공군이 KC-46 이후에 원래는 KC-X, KC-Y, KC 이렇게 3개 사업으로 나누려고 했던 것을 KC-46 하나로 통합을 하고 곧바로 미래 공중급유기로 넘어가는 그런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이 미래 공중급유기가 스텔스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통상적인 항공기 형태가 아니라 B2 폭격기 같은 전익기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송기도 이 차세대 공중급유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설계될 것이다라는 것이 미 공군의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투기와 폭격기에 이어서 수송기까지 스텔스화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게 미국이 지금 래피드 드래곤이라고 해서 수송기에서 수십 발의 순항미사일을 투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미국은 기존의 B-21이라는 스텔스 폭격기 이외에도 수송기를 이용한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수백 대를 갖게 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선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할 것 같은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레이시온이 F-15EX 전투기용 APG-82 레이더의 최신 개량형인 APG-82VX를 공개했습니다. 더 향상된 지라관륨 기술을 적용하고 소프트웨어를 교체해 탐지 능력은 물론 전투기의 생존성 자체를 끌어올려주는 이 레이더는 미 공군은 물론 해외 국가에도 제공될 것이라고 레이시온은 밝혔습니다. 지금 이글2 전투기에 장착되어 있는 APG-82 자체도 지라관륨을 쓰고 굉장히 우수한 레이더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 공군이 사거리가 200km 이상으로 알려진 암람 D3형을 배치하기 시작했죠.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공대공 미사일의 눈이 되어야 할 전투기용 레이더의 탐지, 추적거리도 늘어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마도 레이더 모듈 숫자를 더 늘리고 출력을 더 강화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을 해서 탐지, 추적 능력을 좀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미 공군에도 이 레이더가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레이시온은 이 레이더를 해외에도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디 우리 군의 F-15K 성능 개량 사업에서 기존 구형 APG-82가 아니라 이 신형 APG-82VX가 적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고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고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드론 중에 하나죠. 배회 탄약 시스템으로 굉장히
놀라운 전과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M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치명적인 무기로 언제나 우크라이나군의 경계 대상 1순위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에 있는 이스칸데르 M 미사일 부대를 초토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배회 탄약 시스템을 이용해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배치된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부대를 공격했으며 드론들의 연쇄 공격으로 이스칸데르 M 부대가 괴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기종을 공개하지 않은 장거리 배회 탄약 시스템 14개가 동원됐는데요. 표적은 우크라이나 남부와 중부 지역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퍼붓던 러시아군 이스칸데르 M 미사일 발사 차량과 그 지원 부대였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역 모처의 창고 건물에 은신해 있던 이스칸데르 M 부대는 발사 차량 1대와 지휘 차량 1대, 지원 차량 3대가 모두 한 건물 안에 숨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배회 탄약 공격으로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이 장거리 자폭 드론이 아닌 배회 탄약에 의한 전과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 주장대로라면 이번 공격은 러시아 본토에 침투한 특수부대가 러시아 이스칸데르 M 부대를 추적해 수십 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에서 공격했다는 말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도입 중인 배회 탄약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미국산 스위치블레이드 600의 경우 대당 약 1,500만 원, 우크라이나산 M12 같은 경우 약 350만 원 정도에 조달되고 있는데요. 후자가 사용됐을 경우 우크라이나는 약 4,900만 원의 비용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무기인 탄도미사일 포대를 박살낸 셈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드론과 배회 탄약의 비용대 효과가 미사일을 압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군도 유사 무기 체계와 전술 도입은 물론 대응책 마련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론과 배회 탄약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론은 자체적인 인공지능을 통해서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할 수도 있고요. 지상에 있는 통제사가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각종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공중비행체, 무인 공중비행체를 의미합니다. 배회 탄약 같은 경우에는 작전 지역에 이것을 띄워놓고 배회, 로이터링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배회를 하다가 표적이 발견되거나 공격 명령이 수신이 되면 곧바로 돌입해서 공격하는 그런 유형의 드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이스칸데르 M, 이 포대를 파괴한 것은 이 배회 탄약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배치하고 있는 장거리 자폭 드론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2000km까지 그 사거리가 나오긴 하는데 이런 배회 탄약 방식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배회 탄약이 사용됐다라는 것은 통상적인 배회 탄약의 사거리가 짧게는 10km, 길게는 70km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 거리 안까지 접근을 해서 이 이스칸데르 부대를 공격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격이 벌어진 지역은 어디냐? 이 지도에서 보시는 크라스노다르 지역입니다. 아조프해를 마주보고 우크라이나 건너편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중부까지 약 300에서 400km 정도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거리 600km 정도인 이스칸데르 미사일 가지고 충분히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죠. 여기에 이스칸데르 부대를 갖다 놓고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본토를 타격을 해왔는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회 탄약 공격을 받은 러시아군 이스칸데르 M 포대가 어떻게 됐느냐?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일단 육안상으로 보이는 것은 발사 차량 1대, 지휘 차량 1대, 그리고 여기에 탄약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보이는 카마즈 트럭들이 여러 대가 보이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도 전소가 됐고 이 위에 있는 지붕까지 완전히 전소가 됐죠. 완파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무엇으로 이 공격을 감행을 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배회 탄약 시스템은 그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스위치블레이드 시리즈가 있고요. 이 스위치블레이드 시리즈는 사거리 10km 정도인 스위치블레이드 300과 사거리 40km 정도인 스위치블레이드 600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스위치블레이드 600인데 자, 크기만 놓고 보면은 한 120mm 박격포 정도의 길이에다가 두께는 훨씬 더 넓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게 탄약 상자인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 저 작은 형상의 드론이 압축된 공기의 힘으로 퉁 하고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비행을 하면서 작전 공격 상공에서 머물다가 표적을 타격하는 그런 개념인데 스위치블레이드 300은 대기갑 효과는 없고 스위치블레이드 600만 전차 같은 중장갑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용됐다면 러시아군 탄도미사일 부대 40km 범위 안까지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잠입을 했다. 심지어 저렇게 큰 발사기를 들고 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자, 그런데 이번 공격에 배회 탄약이 14발이나 동원됐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스위치블레이드 600이 세트가 아니라 이 드론 하나만 대당 1,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해서 대량 배치하고 있는 M12라는 배회 탄약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이 M12는 스위치블레이드와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좀 더 가볍고요. 대당 가격도 350만 원이라서 여러 발을 동시에 쓰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70k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한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공격할 수가 있겠죠. 자, 며칠 전에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군 사키 공군기지가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해상에서 날려보낸 FPV 드론에 의해서 헬기 세대와 내부 유라는 전략 레이더를 상실했었죠.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이 날린 그 드론들을 러시아는 수호이 30전투기가 공중 초계를 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크림반도가 아니라 훨씬 더 내륙에 있는 크라스노다르 지역 한복판까지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이러한 배회 탄약 시스템을 가지고 러시아가 애지중지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포대를 깼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배회 탄약과 드론, 기술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마구 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쓴다라는 것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도 이러한 유형의 무기를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군도 북한이 이러한 배회 탄약이나 드론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무 시리즈나 각 야전 부대의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좀 더 개량하고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군도 좀 더 가성비 있는 타격 수단으로서 이러한 배회 탄약과 드론 사용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전운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빠르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또 전술도 가다듬고 있는데 우리 군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이러한 전장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